제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괜찮아, 난 해커스야. 이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나요? 그랬는데, 우리 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습 자체는요, 이제 모의고사 자체는 저희가 출제 방향을 잡을 때 실제 시험보다는 약간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최근에는 거의 이제 수준에 맞춰내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더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고 막 승질내거든요. 그럼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연습 자체는 우리가 조금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쉽게 보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의고사보다는 실제 시험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점수가. 자, 합격생분 모의고사 점수하고 실제 점수하고 차이가 어땠어요? 네, 제가 6월 9일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모의고사 해커스 모의고사를 본 게 7월 30일이었는데요. 한 달 반 정도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 공법과 공시대법 20점대 나왔었어요. 그리고 첫 모의고사잖아요. 점수는 정말 안 나오는데 더 놀랬던 거는 뭐냐면요. 그 시간 내에 문제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그 온라인 모의고사가 내 실력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멘탈이 너무 나가기 때문에 그러기보단 내가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내는 훈련 그리고 난이도가 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잖아요.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낯선 문제들이 나왔을 때 내가 좀 대처하는 그런 좀 유연함 이런 것들을 좀 다지는 훈련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거든요. 온라인 모의고사 점수 저는 한 번도 고득점이 나와본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한 달이 갈수록 20점, 30점, 40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9월 정도 되면요, 여러분 그 점수가 가장 많이 도약을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문제풀이를 과정을 많이 지나고 동영 모의고사 하는 그 시기가 오면 본인의 정말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온라인 모의고사가 내 실력이다라고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후 오답 노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틀린 문제와 해설만 정리하면 될까요? 자, 문제풀이 시 오답률이 높으면 이론 공부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꾸준히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 이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지금 오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 정리를 조금 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저도 이제 말씀을 권장을 많이 드리는데 특히 이제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문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이 등록관청으로 나와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보는 분들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이 부분을 자꾸 틀리니까 이걸 메모를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요 지문이 내가 자꾸 틀린다. 그러니까 그거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정리하시는 거고 틀린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한데 내가 몰랐는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왜 이 답을 썼는가를 꼭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수정이 이제 계속돼야 되고 그래도 수정이 안 된다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너무 많이 틀리신다면 아무래도 이론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론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꼭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 건데요. 민법 판례와 긴 지문이 한 번에 읽기에 자 이해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인 게요. 갑을병정 관계도 헷갈리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셨는데 일단 사례 문제가 나오면 갑을병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을병정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크게 바뀌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갑은 언제나 요약자고 을은 낙약자고 병은 수익자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무권대리 문제 나오면 갑은 본인이고 을은 무권대리이고 상대방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서 그 패턴대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문제입니다. 사실 민법 내용의 반 이상은 판례인데 판례가 좀 길잖아요. 그리고 판례 문장이 한 10줄 되는데 순표가 없어요. 읽다 보면 심장마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니까 끊어가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잘라가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막 말이 잔뜩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맨 뒤에 결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냐 안 되냐 결론이 뭐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 결정적인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핵심적인 키워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결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질문입니다. 해커스 한국반 정말 100% 환급 되나요? 그랬는데 혹시 환급 받으셨어요? 물론입니다. 저 되게 놀랬던 게요. 정말 제가 그냥 결제한 금액을 전체를 다 100% 환급을 받았고, 제일 놀랐던 건 사실 저도 공부를 하는 중간에 7월 넘어가면서부터 그 기사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와중에도 남편이 좀 걱정돼서 그 기사를 보고 놀라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뭐 대형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고 몇 달째, 몇 년째 이렇게 미뤄지기도 한다라고 기사를 보내줬는데 제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괜찮아, 나 해커스야. 이랬거든요. 정말로 이게 제가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9일 있다가 저는 그 환급이 전액 환급이 되었고,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원서 접수비, 동차 접수한 원서 접수비까지 다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주변의 지인분들께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죠. 받았습니다.